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태극기 애국국민 이진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삼족을 멸하겠다, 이 말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말은 박영수 특검에 파견된 신자용 부장검사가 최소원 피고인을 거의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강압수사 못지않은 이 폭언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삼족을 멸하겠다는 게. 그러면은 신자용 부장검사가 최소원 피고인에게 어떻게 말했느냐? 일단 그 말의 취지를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사이에 일어난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 말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최소원 당신의 삼족을 멸할 것이며, 당신은 물론 당신 딸, 그러니까 정유라, 그리고 당신 손자까지도 영원히 감옥에서 섞게 할 것이다 라고 협박한 그 말입니다. 자, 삼족을 멸한다? 대한민국 형법에 삼족을 멸한다는 그런 죄 없습니다. 삼족을 멸한다는 것은 문벌과 가문이 중시되던 소위 중세 봉건 시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삼족은 뭐냐? 삼족은 부계, 그러니까 아버지 계통, 모계, 어머니 쪽, 그리고 처계, 혼인으로 맺은 그런 관계입니다. 부계, 모계, 처계 등 친족을 통틀어 부르는 그런 용어를 삼족이라 합니다. 그래서 삼족을 멸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최소원 피고인의 아버지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형제 자매 모두 하고, 그 다음에 최소원 본인하고 배우자, 그 가족들, 그리고 최소원 피고인의 자식 모두를 죽여서 집안의 대물림을 끊어버리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지금 이주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니 중세 봉건 시대에서 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 삼족을 멸하는 것인데, 이런 끔찍한 말이 2016년 대한민국에서 이 말이 부활한 것입니다. 그것도 법을 잘 안다는 현직 부장검사의 입에서 이런 회개한 단어가 그냥 터져나온 겁니다. 최순 씨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너무 무섭고 정말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때 그 특검에 출두한 최소원 씨가 그때 고함 지르는 모습, 뭐 각 지상파에 다 보도가 되었으니까 그 장면 아마 보실 것입니다. 그때 최소원 씨가 이 묶인 상태에서 특검 사무실로 들어와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기 전까지 대한민국의 법치는 죽었다 하고 막 외칩니다. 그 외친 게 왜 외쳤겠습니까? 특검에서 삼족을 멸하겠다고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아니 한 인간의 인격을 살인하는, 인격 죽여버리는 그 특검의 강압수사에 맞서가지고 최소원 피고인이 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뭡니까? 결국 기자들 앞에서 큰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인데, 한국의 모든 언론은 자,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말, 최소원 피고인이 신자용 부장검사한테 들었다는 이 말을 아예 보도하는 언론이 없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그럼 표정만 뭐 보여주고 그런 얘기는 없었을지.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그냥 특검에 와가지고 뭐 과음을 질렀다, 그러니까 그 뭐 이상한 소위 사람으로 취급하는 그런 것만 보여주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한국의 법치주의는 왜 죽었다는 말을 외쳤을까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신자용 검사는 어디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게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나 2016년 12월 24일 바로 특검 사무실이었습니다. 12월 24일 참 거룩하고 성스러운 성탄절 이브입니다. 전야입니다. 계획적으로 아주. 성탄절 전야에 특검에 불러가지고 폭언을 하고
그리고 새벽까지 강압적인 수사를 한 겁니다. 그 과정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날 그 최소은 씨는 박영수 특검에서 이제 부른다. 이가 1차 소환입니다. 1차 소환을 하니까 오후 1시 50분쯤에 수갑을 차고 포승기로 묶인 채 서울구치소 보안과 소속 여성 교도관들과 함께 이 특검에 도착을 합니다. 1시 50분에. 그리고 이제 특검에 도착하고 난 뒤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위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 잠시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오후 2시부터 특검 사무실 17층에 위치한 영상녹화실. 영상녹화실은 이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녹화하는 그런 조사실입니다. 거기에서 고형곤 부부장의 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오후 2시부터. 그리고 이날은 그 오태희 변호사가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인으로 특검에 동행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태희 변호사가 같이 특검 17층 올라가가지고 그 영상조사실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고영근 검사가 변호사를 딱 막아선 거예요. 오늘은 최소은 씨의 대략적인 입장만 한번 들어보고 정식 조사는 다음 날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께서는 굳이 들어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좀 나가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소위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을 때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조사라는 형식이 있고 하나는 면담이라는 형식이 있습니다. 면담은 뭐냐? 면담이라는 것은 이 수사기관에서 자, 사건 초기에 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이 뭔가 그걸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소위 조사에 하기 앞서 가지고 소위 피조사자를 자유로운 편하게 앉혀놓고 그리고 대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를 쭉 하면서 기록을 안 합니다. 기록을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만 서로 나누는 거 이걸 면담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대화를 기록하는 거는 그건 조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사가 변호인 보고 오늘은 조사가 아니고 면담입니다. 참 우리가 자유롭게 그 뭐 피조사자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하면은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자리를 피해 줍니다. 그러면 자리를 조금 피해 주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정식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소위 그 변호사들이 이제 입회해 가지고 그 조사 과정을 쭉 보는데 그 면담 시에 변호사가 들어가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는 건가요? 면담이 관행입니다. 법적으로는 아니고 관행적으로 그건 잘 좀 피해 줍니다. 그런데 고영공 검사가 지금 면담이니까 변호인 나가라 했는데 사실 최종 피고인이 그러니까 귀국 직후에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그때 고영공 검사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고영공 검사하고 뭐 자유롭게 면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고영공 검사는 변호인한테 오늘은 조사가 아니고 면담입니다 하고 잘 비켜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태희 변호사는 이제 이 관례대로 그래서 조사를 받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제 면담이 끝나길 더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면담은 일종의 이제 처음으로 뭐 서로 인사하고 마음 편하게 하면서 자유롭게 대하는 자리 뭐 하니까 길게 가지는 않습니다. 한 25분 정도 이야기하면은 이제 면담은 끝나고 그리고 변호사가 이제 들어가서 조사 입회를 하는데 오태희 변호사가 밖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2시간이 다 돼 가도록 면담이 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태희 변호사가 바로 검사한테 항의를 한 거죠. 무슨 면담이 이렇게 기냐. 그래 되니까 이제 고영근 부부장이 그럼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태희 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이제 조사가 시작이 됩니다. 조사 시작되는데 그때 고영근 검사가 한 말이 딱 최소한 피고인을 하니까 검찰에서의 당신 진술은 전부 거짓말이다. 우리가 새로운 사실들을 가지고 있다. 지금부터 진실을 이야기하라. 하면서 이제 변호인 앞에서 소위 조사라는 걸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고영공 검사가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그걸 찾아냈다면은 자, 이걸 제시를 하고 자, 이런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 아니, 당신 지금까지 한 그 진술 내용이 이거 완전히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수사 기법인데 진실을 이야기하라 지금부터.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물어라 하는
그런 거는 소위 조선조 때 원님식 재판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피고자 같은 경우 자기한테 불리하면 말 안 해도 되지 않는 건가요? 자, 그거- 그렇죠. 피고인은 방어권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수의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고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아무 갖다- 관계는 없어요. 그걸 그거는. 갖다 그렇게 협박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12월 24일에만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아닌가요?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렇죠.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이미 최소한 피고인은 이미 10월 30일 날 구속이 돼가지고 그리고 재판의 해부까지 돼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최소한 피고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미수, 사기 미수, 증거인멸 교사, 그러니까 5가지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죄에 대한 최소한 피고인의 진술을 들어보고 아 이게 죄가 된다 안 된다 판단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법원에서 하지 검찰과 관계 없는데 그럼 굳이 특검에서 새롭게 조사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특검에서 아주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 새로운 증거를 찾았다 하면은 불러가지고 그 새로운 증거를 토대로 신문을 하고 뭐 추궁하는 거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태희 변호사 옆에서 지켜보니까 새로운 범죄 사실이 아니고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이 있습니다. 이 15개 사안입니다. 쫙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그건 다 조사를 한 내용인데, 예를 들면 그 15개 사안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인사 지원 배제 사건. 그러니까 그게 일명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아니, 그 사건은 최소한 피고인하고 직접적인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이 조사가 결국 밤 10시 20분경에 끝났다고 합니다. 조사가 천천히 되다 보니까 쓸데없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밤 10시 20분이 딱 되니까 고영건 검사가 이제 오태희 변호사한테 오늘 조사는 끝났습니다. 자, 최순실은 서울구치소로 우리가 돌려보낼 테니까 변호인은 집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한 거예요. 그러면은 변호인이 그 뭐 피고인을 따라서 감옥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태희 변호사는 그럼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자기 시계를 딱 보니까 밤 10시 30분이었어요. 그래서 오태희 변호사는 집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고영곤 검사는 오태희 변호사한테 약속한 대로 자, 최순실을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오태희 변호사 딱 하고 나니까 고영건 검사가 이 최순실을 신자용 부장검사방으로 그리고 데려간 거예요. 신자용 부장검사방으로. 신자용 부장검사라는 사람은 뭐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특검에 파견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 형사사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영곤 부부장보다는 더 상급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영곤 부부장이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조사 끝나고 하니까 부장검사, 신자영 부장검사방에 데려갔는데 그때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이 신자용 부장검사의 입에서 이게 나온 말입니다. 진짜 그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그렇게 거짓말 해가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고 그랬대요. 그렇죠. 그게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입니다. 당신은 최소한 피고인 당신은 박근혜 대통령과 지갑을 같이 쓰는 경제 공동체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증거를 내야죠. 증거를 내고 물어야지. 증거를 안 내고 불어라 이게 불어. 네 죄를 스스로 고해라. 그래서 이 최소은 씨가 그러니까 변호사는 없는 상태입니다. 오태희 변호사는 집으로 돌아간 상태고 그리고 자기가 당한 거예요. 특검 부장검사실에서 그때 어떻게 자기가 당했느냐 하는 부분을 자필로 쭉 썼습니다. 자필로.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뒤 담당 검사가 고영곤 부장검사가 저를 부장검사방으로 신자용 부장검사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에서 저는 2시간 정도 또다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이 아닌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라고 말하고 모르는 그런 질문이 있으면 모른다고 대답을 하니까 신자영 부장검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이 밝힌 이 강압수사 내용 꼭 그대로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자영 부장검사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풀어라.
만약 말하지 않으면 당신, 최소원 피고인 당신을 영원히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할 것이며 당신의 모든 일가 친척을 샅샅이 조사하여 감옥에 보내고 삼족을 멸하고 그리고 당신의 일족이 이 사회에서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당신 딸 정유라는 물론 당신 손자 및 대대손손까지도 감옥에서 섞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자세하게 들으니까 지금도 화가 나네요. 아니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피고인의 방어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혐의가 있으면 자기네가 밝혀야지. 내가 왜 그걸 다 부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최소원 피고인이 자기 심정을 또 요렇게 써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처럼 험한 말을 들은 것은 처음입니다. 2016년 10월 31일에 긴급 체포되어 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검찰 조사를 받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상태에서 그런 험한 말을 들으니 너무나 무섭고 두렵습니다. 특검 사무실을 나와 서울구치소를 향해 출발한 시각이 12월 25일 오전 1시경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시작되는 날이에요. 계속 거짓말 한 거네요. 두 검사가 아주 잘난 검사가 앉아고 계속 거짓말 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신장영 부장검사가 저에게 폭언한 그 말, 삼족을 멸하겠다라고 폭언한 그 말을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여성 교도관들도 다 들은 모양입니다. 서울구치소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여성 교도관들은 저보고 최소원 피고인 보고 어쩌면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게 최소원 피고인이 쭉 당시 상황을 쭉 밝힌 글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살인범도 아닌데. 그래서 최소원 피고인의 변호인 측에서 2016년 12월 30일 날 그리고 이 사건 터진 거는 12월 25일이고 12월 30일 날 이 신주영 부장검사의 폭언하고 강압 수사에 항의하는 의견서를 이 특검에 보냅니다. 이게 그 의견서입니다. 변호인이 특검에 보낸 의견서입니다. 그 항의하는 거, 그 폭언, 그 강압 수사 항의하는 의견서 이걸 보냈습니다. 이 의견서에는 소위 신자용 부장검사가 폭언한 내용 이게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견서에. 또 변호인 측은 이 의견서에서 특검이 최소원 피고인을 12월 24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조사한 것은 심야 조사 금지에 위배된다. 또 최소원 피고인이 심야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거 그는 헌법 및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피조사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이 의견서 말미에다 이걸 썼습니다. 특검 수사팀의 부장검사가 피조사자에게 충격적인 폭언을 한 데 대해 특검 내부에서 조사해달라.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좀 조사를 해달라. 그리고 조사를 담당했던 신자용 부장검사 및 고형곤 부부장검사를 수사 라인에서 제외시켜달라. 그리고 제외시키 주지 않는 그런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최소원 피고인은 특검 조사에 응할 수 없다. 그리고 설사 특검에서 강제 수사권을 발동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최소원 피고인은 묵비권 등 헌법에 보장된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 신자용 부장검사하고 고영곤 부부장검사를 소위 특검 아닌 곳으로 다른 데로 보내고 이 폭언에 대해 가지고 어떤 책임을 묻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래 되니까 최소원 피고인도 자 특검에서는 아마 거물이업 기억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특검에서 계속 불렀는데도 최소원 피고인이 특검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하는 내용 그때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계속 부를 때마다 최소원 피고인은 딱 불출석 이유서를 썼습니다. 자,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들은 이후 무섭고 두려워서 나가지 못하겠다. 제발, 소위 말해가지고
이 방지 대책 이걸 마련해 주지 않으면 특검에 출두하지 않겠다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3차례나 제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언론에 보세요. 아니 특검이 부르는데도 최소한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 좀 무슨 배짱이냐 뭐 이상한 소문 돌았는데 이렇게 나가지 못한 데는 이 삼족을 멸하겠다는 그 폭언, 그 충격 그것 때문에 나가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만 해도 저도 뭐 여전히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인 의견서도 듣고 제가 이제 최소한 피고인이 직접 쓴 입장문도 다 보고 난 뒤에 그래서 제가 신자영 부장검사한테 신자영 부장검사 말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들어야 되니까 신자영 부장검사에게 제가 취재 협조문을 보냈습니다. 취재 협조문입니다. 제가 신자영 부장검사한테 그 질문지로 제가 아니 대한민국 법 체제 속에 삼족을 멸하는 그런 법 있습니까? 아니 피조사자 최소원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삼족이 모두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당신은 주장합니까? 하는 이 질문지를 제가 보냈습니다. 신정 부장검사 대답이 날라왔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최소원에게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면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 아니 면담할 때 그때 이제 조사관이 그 면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면담할 때 검사실 문이 열린 상태에서 복도에는 여성 교도관이 그 지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교도관도 다 듣는 판에 내가 어떻게 그런 폭언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그런 삼족을 멸하겠다는 말을 내가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고 이제 딱 부인한 거예요. 그 동시에 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조사관 면담은 12월 24일 밤 10시 30분부터 밤 11시 37분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12시 전에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11시 37분까지지 이루어졌다. 조사를 앞둔 면담이었고 당시 최소원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변호사는 없었다. 그리고 또 최소원 피고인이 앞으로 조사를 열심히 받겠다. 그런 말까지 했다. 그래서 어떠한 권리도 침해한 사실이 없다. 검사라는 사람들이 아주 아니요. 그래요. 검사는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자영 부장검사의 이 주장, 제 취재협조문, 제 질문지에 대한 이 대답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기자들이 취재 과정에서 사실 다 확인 다 했습니다. 그래도 반론권을 주기 위해서 그런 분들한테 우리가 질문지를 보냅니다. 자, 이런 일이 있는데, 자, 당사자인 당신의 입장을 알려주십시오. 그 반론권을 실어주는 게 언론의 도리니까. 근데 반론권을 부여하니까, 전부 다 부인하니까, 그게 일반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신자용 부장검사의 이 해명이 얼마나 사실과 다른지 그걸 제가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 누구는 뭐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삼족을 멸한다 하면서 왜 자기네들은 그렇게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족을 멸한다는 말을 했으면 했다 하면 되지.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밖에 여성 교도관이 다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냐? 자, 첫째. 자, 신자영 검사는 최소한 피고인을 12월 24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37분까지 이 조사관이 면담을 했다라고 제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사관이 면담을 11시 37분까지 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딱 중요한 게 뭐냐. 면담 시작 시간이에요. 면담 시작 시간은 10시 30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 10시 30분은 뭐냐. 그럼 오태희 변호사가 특검 사무실을 나가서 시간 확인을 해보니까 밤 10시 30분이에요. 그리고 오태희 변호사가 보내놓고 고영건 부부장 검사가 최소한 피고인을 데리고 신자영 부장 검사 방에 갔기 때문에 소위 10시 30분부터 이 면담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은 고영건 검사가 오태희 변호사한테 이제 끝났으니까 최소한 피고인 서울구치소로 돌려보내겠습니다 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거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거. 그래놓고 그럼 부장방에 최소한 피고인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영 부장검사가 이제 이 해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은 이거 속을 수도 없고 하다 보니 뭐 10시 반부터다 말을 했지만은 결국은 신자영 부장검사가 아니면
고영곤 부장검사가 오태희 변호사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오태희 변호사는 국정원에 10시 반에 놓은 거는 맞으니까 자 일단 그 이후로 거짓말을 근거 하나 돼 있고 두 번째 근거 하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최소한 피고인은 오후 2시부터 이미 고영곤 검사하고 2시간가량 면담을 가졌어요. 면담을 갖고 그 다음부터 조사가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미 2시간 면담한 최소한 피고인을 아니 신자영 부장검사가 다시 불러가지고 1시간 37분 동안 조사가 아닌 면담을 했다?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이미 부장이 2시간을 면담을 했고 그런 사람을 이 심야 시간에 불러가지고 부장이 다시 1시간 37분 면담을 했다? 그건 제가 도저히 납득 안 되는 주장이라고 보고 세 번째 근거는 뭐냐? 자, 최소한 피고인의 주장은 신자용 검사방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특검 사무실에서 서울구치소로 출발했다는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출발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자용 부장검사는 11시 37분까지 1시간 37분만 면담했고 12시 전에 돌려보냈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은 아니 검찰 수사로 자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최소한 피고인이 아니 조사도 아닌 면담이에요. 면담을 왜 1시간 37분 동안 그것도 부장방에서 그런 면담을 왜 했을까요? 그런 의문 다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뭐 법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시간 반 40분 가까이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좋다. 특검에서 자꾸 밤 11시 37분에 보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좋다. 특검 내부에 CCTV가 있을 거 아니냐. 아니면 영상조사실에 영상조사가 떠놓은 게 있을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영상조사실은 그때 뭐 미처 준비를 못해가 영상조사 녹화는 한 게 없고 그 다음에 CCTV는 그거는 공개할 수 없습니다. 아니 떳떳하면은 특검 사무실 출입자 명단이라든지 출입 시간이라든지 CCTV라든지 그걸 보여주면서 저 삼족을 매렸다는 말 없습니다. 최소한 피고는 쭉 틀렸으면 하면 되는데 그건 보여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 TV가 있는데도 녹화도 하지 않고 그러시면 뭐 인권 유린을 계획하고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영상 녹화실이 영상 조사실이 설치돼 있었는데 그때 특검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데 특검이 출범한 게 12월 1일입니다. 조사가 12월 24일이에요. 24일 동안 아니 영상조사실 그 시설조차 갖추지 않았다.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재판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 해놨다는 게 그러니까 CCTV를 내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럼 못 주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포고를 했다면은 분명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뭔가 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 진술 딱 모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자영 검사 자기 스스로 이야기가 당시 현장에는 여성 교도관들이 개호 중이었다. 개호가 뭐냐? 이 범죄자 또는 용의자 따위를 딱 지키는 겁니다. 교도관들이 딱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서울구치소 개호 규정을 감안하면은 피고인이 구치소 밖을 나갈 때 이 동행하는 교도관의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3명 이상이에요. 왜 3명 이상이냐? 한 명은 최소한 피고인의 왼쪽 팔, 또 한 명은 최소한 피고인의 오른쪽 팔,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명은 최소한 피고인 앞이나 혹은 또는 뒤에서 이렇게 딱 탈출한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을 합니다. 3명의 교도관이. 최소한 피고인 역시 끝나고 난 뒤 서울 구치소로 돌아 호송차 안에서 한 여성 교도관이 자기를 보고 어찌 그렇게 심한 말 할 수 있느냐 하고 자기를 위로해 주는 말 그것까지 다 진술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여성 교도관을 찾았습니다. 그 여성 교도관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위 최소한 피고인을 이 법정에도 데려오는 그 담당 여성 교도관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충 얼굴 봤는데 이 사건 터진 이후에 삼족을 멸하겠다는 이 사건이 터지고 그리고 또 제가 신자영 부장한테 특검에다가 질문지 보내요. 그 무렵에 제가 찾으니까 그 여성 교도관이 보직이 변경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소한 피고인을 개호하는 자리에서 다른 부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직이 바뀌었다는 거를 자주 하는 거는 아니라는 그렇죠. 이거 말씀이세요?
아니 지금 계속 최소한 피고인을 법정까지 데리고 오고 특검까지 데리고 가는 그 전담 여성 교도관이 있는데 그 여성 교도관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교도관들 근무지가 어딥니까? 구치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구치소 안에 들어갑니까? 찾으려고. 그러니까 완전 봉쇄가 돼버려. 제가 그 여성 교도관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그 여성 교도관 이제 모습 드러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사실관계를 취재를 해보고 다 확인해보고 그리고 또 신자용 부장검사한테 이런 질문지를 보내가지고 그 신자용 부장검사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허삼족을 멸한다는 거 신자용 부장검사가 바로 최소한 피고인에게 말한 거 그건 다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 들으면서 의심나는 게 그 구치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호송차 같은 경우에 기록들은 있지 않나요? 호송차의 기록은 저는 그건 모릅니다. 제가 타보질 않아서 모르는데 호송차에 무슨 기록을 하겠습니까? 그건 뭐 이렇게 떠나간다든가 왔을 때 그 기록 같은 건 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서울구치소 부분은 기자들도 굉장히 취재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호송 차량이 특검을 출발한 시간이 몇 시냐, 서울구치소 도착 시간이 몇 시냐 하는 거를 물어볼 수는 있는데 서울구치소가 대답도 안 해줄 뿐더러 두 번째는 이 호송차가 최소한 피고인을 혼자 태우고 왔다가 태우고 가는 버스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시에 출발했는지 그 부분은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때는 특검이 했으니까. 그때는 서울구치소에 있으면서 특검 조사받으러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재판 받으러 오면 법원에 오는 거고 그럴 텐데 그래 그런 의미가 없고 어쨌거나 이제 신자용 부장검사가 이 포고를 한 거 그리고 제가 질문지를 보내고 한 거 이건 다 뭐 알려져 있는 거고 그건 다 사실이고 그 포고를 했던 신자용 부장검사가 특검에서 복귀를 하고 난 뒤에 현재 어느 직책에 와 있느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입니다. 지금 특수 1부장으로 재직 중인데 엊그제 보도를 보니까 이 신자용 부장검사가 서울구치소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찾아가서 소위 세월호 7시간 조사시간 그러니까 9시 반에 오전 9시 30분에 그 사건 발생이 최초로 청와대에 보고됐는데 그 시간을 왜 10시로 바꿨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하기 위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러 서울구치소에 갔으나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 하는 뭐 기사도 실리고 했는데 참 삼족을 멸한다는 이런 폭언을 하신 분이 그리고 또 최소한 피고인에게 대통령과의 경제 공동체가 그거 부르라 했던 그 검사가 지금 또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어요. 참 기분이 참 묘합니다. 저로서는 가서 또 무슨 협박을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이 거짓과 진실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국민 기만 사건 저는 이미 이 사건의 성격을 대국민 기만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진실을 밝히는 일은 계속하면서 그리고 이제는 언론사 그리고 진짜 허위 보도됐던 그런 기자들 상대로 이제는 책임을 추궁하는 그러니까 저도 바로 이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을 한 검사 이름을 제가 그대로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공개하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뭐 남북 간의 뭐 정상회담이니 그리고 저 미국과 북한, 미북 정상회담이니 하는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조만간에 일어날 것이고 또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하겠다 해가지고 헌법 전문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부터 해가지고 지금 헌법 개정, 대국민 뭐 일종 캠페인인가 하는 걸 벌이고 있는데 그런 시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그런 거짓과 진실 유튜브 방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씨 오늘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